이번 자시에서는 R 언어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벡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벡터에서 수행되는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벡터는 R 데이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집중해서 수업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선 벡터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변수의 개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반의 학생들이 성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변수를 넣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한다면 결국 뭐 여기 변수 첫 번째 거, 변수 두 번째 거, 변수 세 번째가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서로 다른 변수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고 나중에 계산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곳에 배치를 시켜놓고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면 벡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배열의 형태를 벡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변수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들이 있어요. 1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R이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인덱스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R 같은 경우는 매우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것을 1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1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인 번호를 매겨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만 변화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다루는 데이터들 중에 이러한 1차원적인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1차원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100, 그 다음에 85, 99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을 표 형태로 엮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구성해 놓은 거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2차원 데이터도 이러한 하나하나의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벡터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에서 하나의 요 열을 떼어와서 결국 하나의 벡터로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칼라의 개념이 있어요. 변수는 결국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고정값, 스칼라 값을 이야기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의 생성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여기 컴바인 함수 C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논리연산자를 배울 때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C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하고 구성이 되어지는 녀석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C 함수 안에 넣어가지고 생성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컴마로 구분을 해서 10, 20, 3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X는 숫자로만 구성된 숫자형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A, B, C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넣어주었습니다. 문자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문자형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논리의 형태의 논리값을 나타내는 true, false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Z는 우리가 논리형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일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만 벡터로서 묶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문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x, y라고 하는 변수가 출력이 되어진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자 여기 숫자 그대로 따옴표 없이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됐고
문자 그대로 문자 형태이다. 그 다음에 여기 논리형도 그대로 출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XY 같은 경우는 숫자하고 문자 여기 큰 따옴표를 씌워주지 않았음에도 10, 20, 30에 얘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의 그 데이터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A, B, C라고 하는 건 숫자형으로 해줬을 때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보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져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출력이 되어진다, 변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구성할 때 여기 컴바인 함수 C라고 하는 걸 적어서 이 안에 데이터들을 구성해서 넣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C 컴바인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 여기 콜론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50, 콜론 60 이렇게 구성을 해서 벡터 1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줬거든요. 여기 출력이 되어진 걸 우리가 살펴보면 50서부터 60 사이에 있는 하나씩 증가가 되어지는 정수들의 모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땡하고 여기 A하고 B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일씩 증가하는 애들이 그 사이를 모두 채워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콜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게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벡터 컴바인 함수, C 함수 안에서도 활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헐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1번, 2번, 5번 이렇게 넣어주고 30서부터 40까지 데이터를 채워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콜론을 컴바인 함수 안에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1, 2, 5 이렇게 출력이 되어졌고 30서부터 40까지 일씩 증가하는 데이터로 채워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시퀀셜 함수예요. 여기 CQ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냐면 30과 여기 50이 들어가져 있고 마지막에 5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우리 요거 설명 듣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요것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30, 35, 40, 45, 5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30은 시작값입니다. 스타트 값이 되겠고요. 50은 끝값이에요. 엔드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택 값이 돼요. 얼마만큼을 간격으로 해서 건너뛸까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부터 시작을 해서 50 증가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은 50까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서부터 1까지로 해서 0.2씩 증가가 되어지도록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0.0서부터 해서 1까지 0.2씩 증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바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연속적인 숫자로 구성이 되어진 벡터를 구성할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여기 SEQ, 시퀀셜 함수는 일정한 간격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진 벡터를 구성하도록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함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생성하는 방법 두 번째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다른 함수가 나와요. 여기서 REP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REP는 약어인데요. 어브리비에이션인데 요거는 리피트에서 나온 약어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세 글자를 떼어서 반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는 값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한 그 데이터의 패턴을 구성할 수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모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1이라고 하는 거, 여기 1, 3이면 1, 2, 3이라고 하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컴바인 함수를 써서 1, 5, 9를 이제 명시해 줬기 때문에 1과 5와 9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타임즈에다가 반복할 수 있는 횟수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즈에 5를 하면 1을 5번 반복하겠다.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처음에 들어가져 있는데 그걸 3번 반복하겠다. 그 다음에 1, 5, 9를 2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벡터 5를 출력해보면 1, 5번. 그 다음에 벡터 6를 출력해보면 1, 2, 3이라고 하는 패턴을 이렇게 3번 반복. 그 다음에 벡터 7 같은 경우는 1, 5, 9를 2번 반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생성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seq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p라고 하는 함수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C는 좀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었고, seq는 세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들어갔었고, 시작값, 끝값,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간격값을 넣어줬었고요. 요거는 특정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복 횟수 타임즈에다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벡터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벡터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인덱스는 R에서는 1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수값이다. 그 다음에 차례차례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차례차례 할당이 되어져서 인덱스 넘버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D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줬는데 1, 5, 3, 7, 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결국 이런 방식으로 벡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벡터의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벡터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다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괄호 안에 3을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각각 데이터를 생성하고 인덱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잘 나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부분을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D5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마지막 요소값 8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져와졌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벡터의 범위를 넘어가는 1서부터 5번까지의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인덱스를 쓴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기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not acceptable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6에는 데이터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우리는 보통 시작하는 위치하고 끝 위치를 벡터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벡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단일한 숫자를 썼을 때는 하나의 데이터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벡터가 굉장히 긴 경우에 그리고 특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이 되어진 부분을 지정을 해서 가져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원소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때 그리고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슬라이싱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콜론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부분을 이 콜론을 이용을 해서 가져오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바인이나 시퀀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인덱스 넘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특정한 원소를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활용예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 주었던 벡터하고 똑같은 데이터예요. 1, 5, 3, 7, 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D를 만들어 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 안에도 이 컴바인 함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35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 135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135가 되기 때문에 결국 1, 3, 8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D 안에 1, 여기 콜론 3을 했어요. 결국 1, 2, 3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서부터 3개 이렇게 출력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퀀스 함수 썼어요. 여기 1서부터 시작해서 5까지 할 건데 2개씩 건너뛰어줘. 그랬더니 결국 1서부터 5까지 중에서 2개씩 건너뛰는 여기 135라고 하는 인덱스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요거에 의해서 값이 가져와지게 되니까 여기 1번, 3번, 13, 그 다음에 8이 가져와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아까 데이터를 제외한다라고 했었거든요. 2번만 제외해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로 3, 7, 8 중에서 2번을 제외한 1, 3, 7, 8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바인 함수나 시퀀스에서도 마이너스를 함수 앞에 붙여가지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3부터 5까지예요. 3부터 5까지의 값을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여기 슬라이싱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진 함수나 그 다음에 이 연산자를 기억을 하시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통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통째로 쓰지 않고 일부분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벡터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넣어주는데요. 각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넣어주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세 개의 숫자 점수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국어 성적이고 두 번째가 영어 성적이고 세 번째가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인덱스 1, 2, 3으로 쓰기에는 약간 의미가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 요소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names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벡터를 names 안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컴바인 함수를 써서 순서대로 Korean, English, 그 다음 Math를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결국 첫 번째 거부터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스코어를 찍었더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숫자 벡터만 볼 수 있었는데요. names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수행하고 나서 스코어를 출력을 해보면 각각의 요소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면 인덱스를 쓸 거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을 나는 국어 점수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을 때,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대신에 우리가 붙여준 이름을 쓰도록 할 때는 그대로 벡터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름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그 이름을 감싸서 넣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라고 하는 녀석을 이름을 넣어줬기 때문에 국어 성적 95점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컴바인 함수를 써서 두 과목을 추출하고 싶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하게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덱스를 한번 써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컴바인 함수는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벡터 연산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숫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벡터의 숫자값, 변수로 구성이 되거나 혹은 상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숫자값이 어떻게 매핑이 되어져서 연산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D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벡터 D에다가 2를 곱해준다라고 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과값을 유추하면 이 변수가 모든 데이터에 매핑이 되어져서 곱하기 연산을 수행하는구나.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D-3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각각 1에서 다 모두 -3을 수행을 하는 거겠죠. 1에서 -3을 뺐기 때문에 여기 -2가 되고 5에서 3을 뺐기 때문에 2가 되고 그 다음 0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만 다를 뿐 D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 녀석에 여기 곱하기 2한 것처럼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10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 20, 16, 24, 26이라고 하는 10씩 더해진 결과값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벡터의 원소하고 요소하고 매핑이 되어져서 산술 연산은 수행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벡터의 논리 연산입니다. 여기 부분은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D라고 하는 녀석이 1서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D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1서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10가지의 데이터, 10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적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자, 5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을 모든 원소에서 다 수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 되어지니까 false가 됐겠죠. 그죠? 여기 2가 5보다 작게 된 false, false, false. 그 다음에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false일까요? true일까요?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5보다 크기 때문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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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alse부터 여기 마지막 true까지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도 이 비교 연산은 모든 데이터에 매핑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요소에 대한 결과 true, false 값이 원소의 개수만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 부분, 자, 여기서는 true, false로 구성이 되어진 녀석들을 결과값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관계 연산을 대괄호 안에 넣어줬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5보다 크다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rue가 될 거란 말이죠. true가 될 거고 여기는 false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true, false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여기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출력값은 뭐만 남느냐. true, false의 결과를 갖고 있는 것 중에 true인 것만 여기서 출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6서부터 10까지만 true였기 때문에 false인 1에서부터 5의 데이터는 출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고요. 결국 6에서부터 10까지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비교 연산을 수행하도록 할 때 그대로 적는 경우는 true, false의 결과가 나온다. 두 번째로 그 비교 연산, 관계 연산을 대괄호 안에다 넣어주고 난 후에는 결국 true의 값만 실제 데이터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금방 또 잘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um에다가 D는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넣어줬어요. 그럼 D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서부터 5까지 false의 값 5개였었고, 여기 살펴보았던 것처럼 6서부터 10까지가 true의 값 5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true, false를 따지도록 할 때는 true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숫자값 1을 써요. 엄밀히 따져서는 1 이상인 값이면 모두 true가 됩니다. 비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1 이상인 애들은 다 비트를 살펴보면 적어도 하나는 1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false 같은 경우에는 0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false는 0인 경우. 그래서 true를 우리가 보통 1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표값 1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sum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데이터들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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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쭉 5개, true 5개라고 하는 것을 합치겠다라고 하는, 총합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false에 해당이 되어지는 0 5개는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뒤에 있는 요 true는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더해 주어서 결국 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D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을 sum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여기 D가 5보다 큰 녀석을 몇 개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개수를 파악하도록 할 때 이걸 쓸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데이터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눈으로 세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1000개, 10,000개가 되는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다 눈으로 헤아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을 쓰시면 조건에 맞는 녀석들의 개수를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면 어떤 경우죠? 이 숫자값 자체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한 결과인 40이라고 하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대괄호 안에 이러한 연산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다 한번 넣고 그 변수 자체를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결국 요 두 줄은 요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D가 4보다 크고
그다음에 D가 8보다 작은 녀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썼을 때 5, 6, 7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서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수직선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자, 4보다 큰 경우 여기 4의 위치에서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8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AND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4보다 크고 8보다 작은 녀석들을 가져오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4하고 8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5, 6, 7이라고 하는 값만 결국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특정한 숫자의 범위를 교집합처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여기서 이 AND 표시를 써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5월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5월을 쓰는 경우에는 모든 범위를 이렇게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숫자가 돼요. 그래서 별로 사실은 5월을 쓸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벡터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벡터를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D 만들어 줬었잖아요. D를 넣어주면 D에 있는 모든 요소의 합을 구한다. 그 다음에 D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통계학적 평균을 구한다. 메디언은 중간값을 얘기해요. 중간값 혹은 중간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면 중앙에 있는 값이 2가 되겠죠. 1, 2, 3, 4의 벡터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홀수면 찾기가 쉬운데 짝수는 찾기가 어렵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여기 두 개 있는 값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값을 매겨요. 그래서 중간값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조금 다르지만 중간값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다. 맥스미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쉬운 거 먼저 갈게요. 소트는 정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레인지는 범위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1땡땡 10으로 했을 때 1서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 벡터가 구성됐었는데 1이 그 다음에 여기 10이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1서부터 10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랭스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요 길이 혹은 크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결국 벡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개수이다. 그걸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베리언스 분산. 여기 우리가 데이터 숫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 숫자들에 대한 평균도 구하고 중앙값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통계적인 기술적인 디스크립트한 그러한 기술 통계값을 가져오도록 할 때 기본으로 가져오는 게 보통 분산하고 표준 편차까지는 우리가 구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자, 분산을 가져오도록 할 때는 VAR 함수를 쓰면 되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져오도록 할 때는 SD 함수를 쓰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벡터를 적용했을 때 결과값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sum, 여기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합산이 되어진 값, 그 다음에 10을 곱해주고 난 후에 합산값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여기서 2땡땡 4, 2:4 같은 경우는 2서부터 4까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합산한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랭스는 아까 뭐였었죠? D가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 길이 값이었었어요. 그래서 5개가 나오게 됐고, 여기서는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값, 민값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4.8이다. 이제 여기서는 기하학적인 평균과 사실은 통계학적인 평균을 서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평균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verage 1, average 2 여기서 민으로 그냥 정말로 편하게 평균값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자, 모든 요소들의 합을 구하고 요소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구했어요. 그래서 average 1에다가 넣어줬고 요 CAT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출력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4.8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verage 2가 있는데요. 여기 5는 결국 우리가 여기 5개 요소가 있구나 세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0,000개짜리 혹은 뭐 9,980개짜리 그때 다 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length를 써요. 그래서 length를 써서 여기서 구해진 개수의 값으로 더해진 값을 나누어서 이렇게 평균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CAT 함수는 여기에 있는 값들을 엮어서 한 번에 출력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여기 우리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표값, 그러니까 중앙에 수렴하는 대표값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균,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를 볼 때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린 여기에다 그냥 벡터만 넣어주면 해당되어지는 값을 알 수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데이터가 많이 분산되어 있구나, 편차가 크구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트인데요. 소트는 아까 정렬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벡터를 넣게 되면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살펴보면 decreasing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파라미터를 써서 그 안에 인수로 true를 넣어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true를 넣어주면 얘를 거꾸로 다시 말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ecreasing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에 여기 false를 넣어주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정렬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될 수 있도록 디폴트로 세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장인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디폴트 설정값이 있다면 간단하게 쓰는 게 프로그램 할 때는 좋은 거고요. 내림차순할 때만 decreasing의 true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ax민은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range는 미니멈 값과 그다음에 맥시멈 값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것이다. 데이터는 1서부터 8 사이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range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자시에서는 아래서 사용되는 벡터와 벡터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개념과 중요한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수고하셨고 다음 주차에 뵙겠습니다.